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해설 2부입니다. 자, 우리 2부에서는 8번부터 17번까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부터 17번 이 사이에 우리 수능을 치른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을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는데, 자, 그래도 우리 좀 힘들었어도 그동안 고생한 자신에 대해서 좀 대견하게 여기고 좀 더 힘냅시다. 네. 자, 우리 이 8번부터 17번 사이에 또 이제 새롭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수능 준비한다면 또 당연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에서 이제 11번인데 이 지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측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번 문제 읽으면서 푸는 문제죠. 이렇게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는 이제 읽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선택지 앞부분을 봤더니 데이터라는 말이 쭉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쭉 훑어내릴 때 5번 선택지에서 이제 이상치라는 말도 보이는데 9번을 봤더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기억의 이유를 글을 다 읽은 다음에 글을 다시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읽을 때부터 이 기억의 이유를 잘 파악해놔야 되는 거 알죠? 자, 그렇게 빠르게 이제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앞부분을 봤더니 중앙값이라는 게 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치라는 게 이제 반복되고 있고, 그렇다면 기억의 이유를 중앙값이나 이상치와 관련해서 읽을 때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의 A기법과 보기의 B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는데 5문단 첫 번째 줄에 니은이 있습니다.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직선 L이 뭘까? 이게 뭔지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긴 했어야 되는데 A 기법, 어떤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기술에서는 원리 방법에 해당하는 정보가 출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직선 L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이 A 기법, 이 원리 방법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 우리는 주목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어휘 문제네요. 그럼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8번을 좀 먼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여기 봤더니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 근데 이제 이거를 딱 봤을 때요. 또 역시 굉장히 이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좀 자신감을 갖고 읽기 시작했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일까요? 바로 연계에 효과적으로 대비한 학생들입니다. 손흥특강 독서에 이 결측치와 이상치에 대한 개념이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 핵심 개념이 연계가 됐어요. 그 지문에서는 이상치를 먼저 설명하고 결측치를 나중에 설명했는데 이 지문에서는 결측치 먼저 설명하고 이상치 설명하고 있네. 그 순서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 핵심 개념이 그대로 연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배경지식으로 결측치, 이상치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글의 내용이 어떻겠어요? 빨리빨리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 데이터의 특징을 이것들이 왜곡할 수 있어요.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문단과 관련해서 뭐 8번에서 특별히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죠. 굉장히 정보가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문단 봅시다. 결측치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결측치는 이제 그 개념이 뭐냐. 연계에 대비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뭐 금방 이해하죠.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빠져 있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이 방법으로 대체가 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대체가 나와 있는데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대체라는 이 방법 또한 역시 연계된 요소입니다. 네, 원리 방법에 해당하죠. 다시 이제 강조를 좀 하면 개념, 원리 방법, 견해 주장,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연계가 되는데 그런 연계되는 요소에 대한 안목을 개념 공부할 때부터 잘 키워야 합니다.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역시 이제 이것들의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 역시 연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단 연계 효과적 대비해서 정말 빨리 잘 그릴 수 있었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
순위를 매겨 이제 중앙값을 찾는다라는 것도 이 또한 다 연계된 거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4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2개, 그거의 평균값이,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라는 이 방법 또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은 개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죠. 빈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 이 개념 또한 이제 역시 금방 어렵지 않게 주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연속적인 수치이면 요 대체를 할 때 이제 주로 평균으로, 그 다음에 순위가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중앙값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이런 대체를 한다라고 지금 방법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목을 해줬어야 됩니다. 이제 이 문단과 관련해서 8번에서 이제 1번 선택지를 보면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고 되는데,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즉 문자로 구성되면 요거 최빈값 알 수 있죠?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자, 그거 최빈값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1번 선택지 적절하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 판단 안 되겠고, 정상적으로 수집됐을 때 이상치는 아직 못 봤으니 역시 3번 선택지 판단 안 되겠고, 4번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네,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여기 보면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짝수이면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4번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결국은 이 중앙값이라는 것으로, 자, 이렇게 순위가 있는 값인 경우에는 이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죠. 그렇다면 4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이상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직 이상치의 개념을 못 봤으니 판단 보류. 자, 그렇다면 자, 우리 8번에 1번,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택지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이상치의 개념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면, 즉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라고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제 딱 잡혀 있었어야 됩니다.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 그게 이상치다. 이건 이제 주로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이제 주로 생기게 되는데,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 즉 이상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프로 선수들의 프로 선수들의 이제 연봉이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이제 많아요. 근데 어떤 선수의 연봉은 저기 10억이야. 그러면 이 10억은 여기 이렇게 몰려 있는 값들에 비해서 굉장히 거리가 멀죠. 유달리 큰 값이야. 그럼 유달리 큰 값이면 이 10억이라는 이 연봉의 이 값이 유달리 큰 값이니 이상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다 정상적인 데이터지만, 정상치지만 이렇게 유달리 큰 값, 이상치가 있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 설명했고,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경우, 이렇게 데이터 특징을 하나의 이제 수치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인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이제 평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평균이 왜곡돼요. 대부분의 선수들의 연봉은 1억 미만인데 이 10억이라는 이 값 때문에 평균이 이 집단의 특징을, 이 데이터의 특징을 잘 못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이라는 것을 이제 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기억의 이제 이유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억의 이제 이유를 미리 생각을 해 보면, 결국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상치야. 이상치라는 것 때문에 이 평균이라는 것으로 이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앙값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결국은 어떤 이상치와 관련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억처럼 이렇게 중앙값을 주로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만 했어도 9번의 답을 1번으로 금방 고릅니다.
네, 이렇게 이유는 미리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분단과 관련해서 8번의 3번 선택지를 보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이상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큰 집단과 이 집단의 대부분의 이제 선수들과 거리가 멀리 있는 값.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3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특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과 관련해서 추론했어야 돼요. 특정 오류가 생겼을 때 그 특정 오류가 생긴 값이 꼭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만 그건 특정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아니라 여기 요 데이터 어떤 그런 그 집단과 관련해서 뭔가 그 멀리 떨어진 값이 아니라 좀 가까이 있는 값, 그 근처에 있는 값, 그런 값도 특정 오류로 잘못 측정된 값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 특정 오류에 의해서 나온 값인데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이상치가 아닐 수 있잖아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5번 선택지에 대한 추론 또한 잘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을 보면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제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평면상의 점들, 이 점들에서도 이제 이상치가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가상의 직선 주위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점들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보자마자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센스가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8번의 2번 선택지를 번뜩 떠올리면서 그 8번의 2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확실하게 딱 할 수 있습니다. 8번의 2번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특징이 이렇게 선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8번의 2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그죠? 읽으면서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 이런 이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L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직선 L의 개념 또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됩니다. 이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멀리 떨어지면 유달리 멀리 떨어진 것들이니 그것들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상치. 그래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게 이상치. 그래서 이제 이 평면상에 있는 점들과 관련한 이상치의 이제 개념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주목했어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현재 8번 문제 선택지 5개 판단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문단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이 오문단에 이 과정에 따라 그런 원리 방법이 이제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지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저기 보면 밑줄 친 니은은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안에 이상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직선 L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럼 직선 L은 무슨 직선이 L이에요?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에요. 저런 이상치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 L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니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기법은, 자, A기법이 또 역시 출제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미 파악한 바입니다. 그렇죠? 자, 이 A기법에 대해서 이제 이 원리 방법을 또 역시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요.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 집합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에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죠. 거리를 구하는데, 자, 이 거리를 구했는데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 허용 범위 이내에 있는 이런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이제 추가를 하겠죠. 허용 범위 이내에 있는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 그럼 이제 요거 중요한 방법 원리예요. 그럼 이 원리 방법에 해당하는 점들 내용을 우리가 이제 또 유념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옆에 살짝 적어 보면, 이 허용 범위, 자, 거리죠. 거리와 관련해서
이 거리와 관련해서 허용 범위 이내의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하는 거야. 정상치 집합에 추가.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내용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치와 정상치 집합, 요걸 이제 구별하는 이런 방법에 특히 이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보겠습니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이제 문턱값인데 이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권에 이제 넣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턱값보다 많으면 요 후보 직선이 그은 거, 이 직선 그은 거 이게 이제 최종 후보권에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점들의 개수, 자, 요 점의 개수와 관련해서 이거를 또 문턱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 문턱값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판단에 따라서 최종 후보군에 이 직선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문턱값보다 이제 적으면 어떻게 한대요? 후보 직선을 버리잖아. 버려요. 그래서 문턱값보다 이 점의 개수가 많아야지 이 후보 직선 그은 게 최종 후보군에 들어가는 거네. 그리고 이제 그 후보군 중에서 어쨌든 간에 이 직선 L이 결정되겠죠. 네. 만약 처음 고른 점이 이상치여서 이 후보 직선을 그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상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니 그 이상치의 선을 그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점들이 그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최종 후보권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직선 L을 찾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 후보군 구할 수 있겠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이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 이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 이 개수가 최대인 것, 이 개수가 최대인 이런 직선을 결국은 우리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 L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법은 이상치가 이렇게 있어도, 이상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상치를 포함한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 L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원리 방법을 이 과정에 따라서 좀 이해를 저렇게 했어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9번 문제를 좀 해결을 해 보도록 합시다. 8번은 읽으면서 해결을 했고요. 윗글을 참고할 때 이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억의 이유 왜 그래요? 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해야 되죠? 이상치가 있으면 그 평균값이 왜곡될 수 있어, 그렇죠? 평균값이 왜곡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값을 이제 사용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중앙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순서를 매겨가지고 중앙에 있는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평균보다. 그러니까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번 답으로 금방 골라야죠.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상치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앙값을 찾는 것이죠.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데이터 개수가 무조건 많다고 해가지고 이상치가 많은 게 아니죠. 그렇죠. 요 인과관계 지문에 제시되지도 않고,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뭘 복잡해요.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이 평균이라는 것, 자, 이상치가 포함됐을 때 이 문제가 되는 것이 평균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평균 자체가 그 데이터의 특징을 잘 못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나타내지 못한다, 잘.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이 중앙값이라는 것이 이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평균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중앙값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5번도 역시 기울기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9번까지 이제 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10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10번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또 어려워했을 이제 문제예요. 문제인데 차근차근 좀 볼게요.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의 A기법과 보기의 B기법을 설명한 내용은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직선 L을 찾는 B기법을 가정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선 L은 어떤 직선이에요?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입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을 찾는 것이 이제 이 B기법인데, 이건 이제 A기법과 비교하는 거죠.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를 가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후보 직선들과 이 점들의 거리를 역시 이제 구하네. 거리를 구하게 되고,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 점들과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직선을 선택을 하네. 선택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선택한 직선이 직선 L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선 L은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자, 요 직선, 이렇게 직선이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B기법, 이 기법에 대한 이제 설명 확인했는데, 1번 선택지를 보죠.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라고 되는데,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이라고 한다면 여기 점들이 있으면 그 점들 간에 선을 다 그어야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A기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그 다음에 정상치법으로 가정하고 후보 직선을 그어요. 또 두 점을 그어서 그래서 이제 최종 후보군으로 이렇게 쭉쭉 좁혀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이 점들이 있을 때 그 점들 사이에 직선을 다 긋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B기법도 마찬가지죠.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다라는 것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이 점들이 있으면 그 점들 사이에 선 다 그어야지.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A기법이 이상치를 제외합니까? 자, A기법의 내용을 보면 일단 데이터 자체가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고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이제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고른 점이 이렇게 이상치게 되면 대부분의 점들이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직선이 후보군에서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이상치를 임의의 점으로 이제 고를 수도, 그 선을 긋기 위한 점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상치가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죠.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되는데, 근데 뭐 B기법 자체에서 여기서 뭐 이상치를 또 특별하게 또 제외하고 그러는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부분이 틀렸어요. 그럼 이제 3번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라고 되는데,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직선 L입니다. 직선 L이 되겠고요. 직선 L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치의 영향을 뭐 거의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데이터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이 다 이상치를 지나나요? 다 이상치를 지나요? 아니잖아. 여기 보면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B기법 관련해서 이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지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대부분은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되니까. 뒷부분도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도 역시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택지를 보면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지금 이 문턱값과 관련해서 따져야 되는 점들은 어떤 점들입니까? 이 거리상 허용 범위 이내에 있는 이 점들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냐 적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은지 적은지 따지는 게 A기법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 앞부분의 설명 적절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는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B기법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의 설명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역시 4번 적절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판단하는 게 이제 쉽지 않았어요. 자, 여기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정상치 집합에 추가되는 이런 점들은 어떤 점들이냐면, 정상치 집합에 추가되는 점들은 이 거리와 관련해서 허용 범위 이내에 있는 점들이에요. 그죠? 이 거리와 관련해서 허용 범위를 좁혀 놓으면 이 범위에 포함되는 점들의 개수 당연히 좁히기 전과 달라질 거예요. 반대로 이 허용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으면 또 역시 이 정상치 집합에 추가가 안 된 것들도 추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추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허용 범위를 넓게 크게 잡으면 그 이상치에 해당하는 값도, 그 이상치에 해당하는 점도 이 정상치 집합에 추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상치 집합에 추가가 될 수 있겠죠. 다시 자, 후보 직선 선을 그어요. 선을 긋고 그 선과 점들의 거리를 다 구해. 그리고 이제 그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에 있는 이런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허용 범위라는 것을 만약에 좀 넓게 잡으면 이상치에 해당하는 것도 이 정상치 집합에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함될 수 있고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적절하겠고, 그 다음에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후보 직선 이상치 지날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 보면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는 결국은 이상치를 지나는 직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 이렇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상치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번이 적절한 것으로 답이 되는 것이죠. 자, 20번의 5번 선택지는요. 이제 우리가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그리고 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이 원리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해야 돼요. 즉,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머리로 떠올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리로 떠올리는 힘,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추론적 사고 능력인데, 그런 추론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하기 위한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어떤 그 경우와 관련해서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것. 여러분, 특히 다음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잘 연습해야 됩니다. 네, 10번까지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A2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제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한자가
또 좀 어려운 한자어도 좀 제시되어 있고 그러네요. 자, A부터 봅시다. 절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나타내기 빠져는 B지. 잠깐. 자, A를 다시 볼게요. 정확하게 보면 절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나타낸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형성하다라는 것은 어떤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체할 말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절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다라고 되는데, 빠져 있는 건 누락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요 누락되어 이게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C를 보면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이제 주로 생긴다. 생기는 건 이제 어떤 발생하는 것인데, 도래한다라는 것은 어떤 시기나 기회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미 맞지 않죠. 그 다음에 D를 보면 두 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어. 두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뭔가 통과하는 것인데 투과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E를 보면 멀었는데 여긴 거리가 먼 건데 어떤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직선과의 물리적 거리. 근데 소원하다라는 것은 사이가 서먹서먹한 거잖아요. 어떤 물리적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네. 자, 우리 기술 함께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주제통합 인문을 함께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문제들 보고 출제 요소를 먼저 좀 예측을 해 볼게요. 자, 거기 12번 문제가 있는데 가나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지 앞을 좀 빠르게 훑어보면 한비자라는 말이 좀 반복되고 있네. 그렇죠? 한비자라는 말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차이는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겸나표가 되어 있잖아. 겸나표. 이렇게 겸나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책입니다. 책이고요. 이런 걸 알고 좀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겸나표 없죠?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겸나표 되어 있으면 책 이름이죠. 겸나표 없으면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책 이름, 요 책에 어떤 요 헤로라는 유로라는 어떤 챕터죠, 챕터. 글의 그 책의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12번 선택지 앞에 책 한 비자도 있고요. 사람 한 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이런 말 보이고 여러 유학자. 그다음에 이제 노자 책 이름도 보입니다. 그럼 한 비자라는 책, 노자라는 책, 그다음에 어떤 여러 유학자, 그다음에 특정 개념. 그러면 사람 이름 지칭어가 보인다. 지칭어가 보인다. 견해 주장이 당연히 이 글에서는 핵심 출제 요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책과 관련해서 그 책에 이제 어떤 견해 주장이 담겨 있으면 당연히 핵심 정보가 되겠고. 특정 개념. 견해 주장과 개념은 같이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철학가나 사상가가 자신의 견해 주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특정 용어, 어떤 특정 개념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 용어의 개념, 그가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 개념에 대한 정보와 그 견해장을 당연히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함께 엮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글 독해할 때 여러분이 견해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도 우리가 잘 주목해야 했는데 이 특정 개념과 관련된 정보를 특히 중요하게 여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읽었으니까 어떤 개념을 특히 주목했어야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대답했나요? 네, 바로 자, 뭡니까? 한 글자. 도죠. 이 도의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각각의 이 철학자, 이 사상가들이, 이 학자들이 이 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 정보를 특히 중요하게 여겼어야 했고요. 그와 관련하여 그런 견해주장, 입장 간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는 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차이를 보여주는 그 말들을 우리는 독해할 때 핵심 정보로 주목해야 했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답을 골랐어야 돼요. 네. 자, 그 지점 관련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보면 13번 가에 제시되는 한비자의 견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한비자의 견해가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도라는 말이 또 역시 선택지 앞부분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 특정 개념, 도. 딱딱 대응시켜서 이해했고, 기업관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는데 유학자 입장, 학문적 소신 이렇게 밑줄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 통합 세트 딱 봤을 때 어디선가 봤던 세트랑 굉장히 생김새,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는 생각 못했어요? 우리 수능 보기 전에 전날 그 수능 보기 전에 그 가까운 실 그때 여러분 6월 모의평가라든가 9월 모의평가 특히 좀 잘 봤어야 되는 잘 한번 보고 수능시험 보는 게 좋았는데 특히 9월 모의평가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 본 이후에 이제 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된 것이 9월 모평이었고 그 9월 모평의 그런 출제 경향이 수능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9월 모평 시험지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수능 시험을 봤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9월 모평에 있는 주제 통합 세트 그 지문 문제랑 여기 수능에 출제되어 있는 이 지문 문제가 성격이 매우 유사해요. 생김새가 정말 똑 닮아 있어. 그러면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사고 방법 과정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9월 모평 문제를 통해서 이 똑같이 생긴 문제를 어떤 판단하는 그런 답을 고르는 사고 연습을 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14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사고를 수행했을 거예요. 15번 문제도 똑같아. 15번 문제도 9월 모평과 거의 출제 유형이 같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학교에서도 이제 막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이번 주제 통합 세트 2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긴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를 정말 잘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네, 우리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공부를 할 때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의 그런 시험지를 수능 임박해서 한번 좀 다시 꼼꼼하게 이제 쭉 살피면서 그런 그 지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고 방법을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쭉 전개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러 오면 좋습니다. 그 점도 좀 적어놓고 챙기고요. 네. 자, 그다음에 14번에 이제 1, 2, 3, 4, 5 선택지 앞부분을 쭉 보면 유학이라는 말이 막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이걸 읽을 때 유학이라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5번 문들을 보면 출제서가 또 보입니다. 왕한석과 오징. 왕한석과 오징이라는 지칭어, 사람 이름 보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견해 주장이 역시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된다. 그 점 생각해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디귿, 리을이 또 역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텐데 도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와 관련하여 왕한석, 오징의 견해 주장을 놓쳤으면 안 되죠? 반드시 주목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봤더니 지문에도 가뜩이나 사상가, 철학가, 뭔가 하여튼 이렇게 학자가 많은데 보기에 왕부지라는 학자가 또 있어. 유학자 왕부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다. 자, 이런 정보의 양이 많은 그런 이 지문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능숙해져야지 안 그러면 이 세트는 여러분 문제를 이제 다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독서에서 시간을 또 많이 빼앗기게 되면 뒤쪽에 문학을 우리가 이제 읽고 푸는 데 있어서 좀 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잖아요. 급하게 이제 풀다 보면 충분히 그거 읽기만 했어도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주제 통합 세트와 관련해서 어차피 유형이 뭐 매번 막 색다르게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고 과정에 좀 굉장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자, 우리 16번 통해서 지문에도 이제 견해 주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보기의 견해 주장과 비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번 어휘 문제죠. 그럼 이제 예측하기의 이제 결과 결국 이 글에서는 여러 학자의 견해 주장, 특히 유학자에 있으면 유학자의 또 견해 주장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특정 개념어가 있다. 그 개념과 관련해서 견해 주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좀 잘 유념하며 읽어야 했다. 자, 그럼 가를 봅시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비자의 사상이 담겨있다는 얘기죠.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 그러면 자, 이런 말이 또 한비자의 입장을 나타내는 거죠. 한비자는 법치를 엄격하게 시행해서 부국강병을 꾀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이 한비자는 노자라는 이 책과 관련해서 이걸 해석을 했고, 이 책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법치 사상, 법치를 중시했잖아요. 법치 사상을 이제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이런 한비자라는 이런 책에 헤로나 이런 유로 등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한비자의 입장, 엄격한 법치, 부국강병, 그 다음에 자신의 법치를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뒷받침하려고 했다. 자,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짚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가 가해지된 한비자의 견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한비자의 견해와 관련해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거든요. 요거는 이제 읽으면서 좀 풀었어야 되는데, 뭐 1문단 이게 짧다 보니 13번에 1, 2, 3, 4에서 1문단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2문단, 3문단, 4문단 보면서 13번 문제 또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2문단을 보면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우리 예측하기 할 때 문제에서 특정 개념, 그다음에 도 반복됐잖아. 그렇다면 이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노자라는 책에서 이 도의 개념을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본 겁니다. 노자라는 책에서. 그러면 자,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 노자에서 자, 이 도와 관련해서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원이니까 천지만물 존재와 본질의 근거. 이 말고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한비자의 견해도 결국은 도를, 자, 이 개념에 대한 견해정이야. 천지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봤잖아. 그렇다면 한비자도 이와 유사하게 이제 결국은 본 거예요. 한비자도. 그래서 이런 개념과 관련하여 그런 견해 조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가 우리 독서의 독해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자, 이 도라는 것이 만물 생성의 근원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이 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면 요 말 하나 이제 딱 주목했더니 한비자 입장 다 이해가 됩니다. 인간 사회의 일도 당연히 도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인간 사회의 일도 이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한비자는 법치를 중시 여겼잖아요. 그럼 그 법을 정하는 것 또한 도와 관련이 있다고 봤겠어요? 없다고 봤겠어요? 관련이 있다고 봤겠지. 그죠? 자, 이 문단 봤고요. 자, 이 문단 관련해서 13번 문제 좀 봅시다. 자, 거기 사건의 시비란 말 아직 못 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내용 아직 못 봤고, 3번 도는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 아직 뭐 그런 말 못 봤고, 4번 선택지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 인간 사회의 일,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 여부에 따라 성패가 드러나니까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 성하고 쇠하는 것, 자, 그 성패, 그건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지를 살펴야 된다. 13번의 4번 선택지 이 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적절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도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만물 생성의 근원. 누가? 한비자가. 그렇다면 5번 선택지의 앞부분에 있는 말도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네요. 네, 뒤에를 봤더니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의지한 법칙을 포괄, 아직 이런 말은 못 봤네요. 다음 이제 또 이어지는 걸 이제 보면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비자가 노자라는 책에 있는 도의 개념과 관련해서 그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한 내용을 법치 사상을 뒷받침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해석한 이 내용이 그의 법치 사상에 뒷받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의 개념과 관련해서, 자, 이 도,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러면 이 노자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도와 관련하여 지시되어 있는 이런 영구불변한다는 내용, 이게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아니다. 그냥 영원히 존재함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비자는 자, 이 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도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다. 영원히 존재하는 거다. 그 다음에 모습과 일치, 이 모습, 그 다음에 이치. 이게 불변이에요? 아니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정하게 고정돼 있지 않아. 이 도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체가 없고, 자, 형체 없어. 그죠? 없고 일정하게 고정돼 있지 않아요. 고정돼 있지 않단 말이야. 유연하게 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건 이제 변화한다는 얘기죠. 변화한다. 가변성.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모든 사물,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물이라는 것이 제각각 좀 다른 점들이 있고 각기 다른 곳에 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도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각기 다른 어떤 제각각 다 멀리 따로따로 있는 것들의 어떤 근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비자는 생각을 한 거죠.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통치술도 고정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한비자 입장인 거죠. 자, 그러면 3문단 봤고요. 자, 이 3문단과 이제 관련해서 13번에 2번 뭐 아직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뭐 이런 거 아직 못 봤고, 3번 선택지 도는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 이런 도라는 특정 개념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주장이 그대로 선택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라는 개념과 관련된 견해주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읽었더니 바로 선택지 판단이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몇 번 선택지 판단이 되나? 5번 뒤쪽 아직 판단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이제 4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이 도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이다. 네. 사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 뭐가? 도가 개별 법칙의 통합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그럼 역시 이 견해정과 관련해 주목해서 되는 말이 됩니다. 12판단의 이제 근거라고 또 이제 이게 개념을 부여를 한 거죠. 12판단의 근거. 즉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이 한비자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는지 이 도의 개념과 관련하여 견해정이 쭉 제시가 돼 있는 글이에요. 그럼 그 다음 글도 마찬가지겠지. 주제 통합이라는 건 제재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그 특정 제재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게 주제 통합 세트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도가 있잖아요. 도가 이제 중심 제재죠. 그렇다면 다음 나의 글도 이 도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여러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주목해서 읽어야 했어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되는 중심 제재와 관련하여 그 다양한 관점,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 입장의 차이, 그런 것들을 잘 주목하는 읽기를 해야 주제 통합 세트를 빨리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라는 것은 개별 법칙을 포괄하고 있으니까 이 포괄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도의 근거에서 이제 이 도의 근거에서 당연히 법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양한 사건을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노자의 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런 법칙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 아까 선택지에서 본 무엇을 가지고자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거 욕망이네.
사회혼란의 이제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했다라는 것은 한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욕망을 노자에서는 요 책에서는 없애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한비자는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이제 없음을 지적하면서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노자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자신의 이제 법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한비자의 욕망에 대한 입장까지 이제 주목해야 했고, 그렇다면 자 13번의 2번 선택지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욕망, 이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한비자 입장에 부합합니다. 2번 선택지 적절하고. 13번의 1번 선택지 어때요?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 도가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죠. 도는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근거이지 도 자체가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죠. 지문에 있는 말을 가지고 선택지를 기술했지만 지문과 일치하잖아요. 이게 요즘 국어에서 선택지를 기술하는 좀 일종의 기술이 되고 있는데 뭔가 지문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선택지를 기술하는데 그 내용이 지문과 일치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13번의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에 근거해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선택지가 지문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문이랑 일치하지 않는 것이지. 이런 선택지는 지난 그런 6월, 9월 모평에도 있었어요. 9월 모평에 특히 이런 인문 주제 통합세 때 똑같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선택지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함정, 테크닉 그런 것을 이제 알고서 좀 조심했다고 한다면 13번의 1번 선택지를 매우 빠르게 답으로 고를 수 있었다. 13번의 5번 선택지를 보면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사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을 통합 포괄하는 것이다. 이게 도다. 한비자의 견해에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5번 적절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글을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 가를 읽었으면요 12번처럼 이 가나 글의 전개 방식, 형식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이 주제 통합 세트는 꼭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 12번의 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미리 하세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요 가를 읽고 나를까지 읽은 다음에 12번 문제 이제 풀다 보면 가에서 읽었던 내용이 언뜻 잘 안 떠올라서 가를 다시 읽으면서 뭔가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시간 낭비. 그래서 가를 읽었을 때 가에 가는 것만 다 판단을 해요. 그러면 한 두세 개가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두세 개 남은 것 관련해서 나를 읽고 그 판단하면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설 강의니까 나까지 읽고 요 12번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되는데 자, 이제 유학자들의 도에 대한 입장. 이 도라는 것은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의 도에 주목하여 자, 이 도가의 도라는 것이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 어떤 초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초월적인 이런 성격의 도가의 도에 주목해서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자라는 이 책에 뭔가 그걸 해석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달았다는 얘기야. 그거 자신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런 주석을 달았다는 얘기야. 그럼 가에서도 노자라는 책과 관련하여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도에 대한 한비자의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 한비자의 견해도 여러분 이 견해 주장도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가의 글 같은 경우에 이 견해 주장, 한비자의 견해 주장 수능 특강에서 이해한 학생이라면 좀 더 잘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노자라는 책과 관련하여 이제 이 도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이 나의 글도 이제 그 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좀 잘 읽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이번 수능의 독서 4개의 세트는 전부 다 연계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개념 공부할 때부터 연계되는 요소에 대해서 그걸 알아보는 안목을 좀 키워야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독서 개념 강의에서 그런 안목을 집중적으로 좀 오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수능특강 연계계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수능특강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자기 읽기 능력도 키우면서 그런 연계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잘 표시하고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읽기 능력, 사고 능력도 다 기르고 나중에 이제 수능에 임박해서 표시해 놓은 것들만 한번 쭉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수능 그 연계 대비하는 효과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다. 네. 자, 요거 1문단 이제 받고, 자, 여기 이제 2문단 보도록 하겠는데, 문단 시작할 때요. 문단 시작할 때 어떤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 꼭 체크해요. 그게 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글을 전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시간에 따라 전개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송나라 초기 하면 이런 표지 주목해요. 송나라 초기. 정적 갈등 드러났고 이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유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왕안석. 왕안석이 출제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지문 읽기 전에 이미 문제를 통해서 파악한 상태예요. 그러면 왕안석의 견해 주장을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왕안석이 노자주라는 이런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노자라는 이 책과 관련해서 자, 여기 이 왕안석은 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었느냐? 도.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이제 이 나와 관련해서 왕안석이 이 도를 어떻게 봤는지 또 역시 주목하는 읽기를 했어야 된다. 가에서 한비자가 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제 인식을 했는지 그 견해정을 주목한 거가 마찬가지로 왕안석부터 이제 주목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에 대해서 왕안석은 만물의 물질적 근원이라고, 근원인 기다, 도가 이렇게 파악한 겁니다.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 자, 이 기라는 것은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한단 말이야.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 사물이 형성되는 거잖아. 그러면 근원이라는 얘기는 근원. 그쵸? 근원. 그는 기가 시각각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는데, 이 기라는 것이 변화하고, 그렇죠? 이게 변하니까 이에 따라 현상세계도 변화한다. 현상세계도 변화한다. 이렇게 본 거잖아, 왕안석은. 현상세계도 변화한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사회가 안정된다는 자, 이 노자의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했어.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왕안석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자, 그 차이를 나타내는 말에 주목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말을 주목했어야지.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와 규범이라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인위적인 것과 서로 통하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 노자는 이런 인간의 어떤 제도와 규범 같은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지 도가 드러난다고 봤는데, 왕안석은 제도와 규범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 이런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지정한 이런 사회제도와 이런 규범, 자, 이것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 이게 현상세계가 변화합니다. 이 변화에 따라, 결국 이 변화에 따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제도와 규범도, 이 제도와 규범도 변화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이상정치가 실현되려면 결국은 이 유학의 이념과 관련해서 자, 이런 제도와 규범, 이런 제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이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고,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했다. 저 노자 책의 내용을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했다. 그래서 요 제도와 규범을 잘 정하는 이런 이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이 노자의 도와 같은 이런 내용을 결부해서 서로 연결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안색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했고요. 자, 다음. 자, 앞에 송나라였어. 그 다음엔 여기 또 표지가 뭐예요? 이런 표지를 주목하라니까. 자, 여기 이제 표지를 주목하면 이번엔 원나라네. 그죠? 원나라의 일을 성행하던 이런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는 유학 불교를 받아들여서 체계화 이제 됐는데, 자, 오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 15문제 문도에서 왕안석과 오징 출제 요소가 된다는 걸 주목했었어요. 이 오징은 이 도교와 관련해서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하다고 여긴 거예요. 문제를 삼은 거야. 저 도교가 유학과 불교를 받아들여서 뭔가 체계화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좀 수준이 이런 뭔가 어떤 주문을 외는 것 어떤 그런 중시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주술적인 그냥 종교에 불과하다 이런 거예요. 뭔가 유학과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아직은 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수준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어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널리 전파하려고 하는 이런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를 한 겁니다. 이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뭔가 그의 입장에서 이 이 도교와 관련한 이 노자와 관련된 이런 이 내용, 뭔가 이거를 뭔가 수준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뭔가 좀 높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자, 이 오징은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이 노자의 가르침이 이제 노자라는 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 진경주라는 책을 이제 저술을 했고요. 이 오징은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짓는 구조를 추가했대. 자, 그러면 자, 오징. 자, 여기 왕안석이 있고 오징. 자, 이 도와 관련해서 유학 이념을 관련 지었습니다. 그래서 막 구절 추가까지 했어. 그렇죠? 그래서 노자라는 이런 책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체제를 재편한 거야. 뭔가 이 체계화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재편까지 하는 거야.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자, 여기 또 나옵니다. 도에 대한, 자, 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징의 그 입장.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역시 이게 출제 요소가 되는 거야. 이 도에 대해서 오징은 뭐로 본 겁니까? 근원적인 불변하는 것. 근원적인 이런 불변하는 것으로 본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번뜩 또 이 문단 간에 대비되는 짝이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독서 개념 공부할 때 굉장히 이제 그 독서의 방법으로, 독해의 방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비되는 짝 보이죠? 자, 그럼 이와 대비되는 짝은 여기 만물의 물적 근원인 기가 도인데 이거 뭐 한대? 변화한대. 불변. 이 차이 짚었어야지. 자, 이 글은요,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은 글이다.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은 글은 그 안에 반드시 대비되는 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대비되는 짝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도와 관련해서 이 도에 모든 이치가 들어있대. 모든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도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도가 현실화하면 천지만물이 생성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도가 현실화하는 것, 이게 천지만물 생성이다. 그러니까 도를 중심으로 내용 정리가 쭉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도를 중심으로 읽었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자, 여기 이 책 노자의 입장은 유학의 인의예지가 이제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봤는데, 유학의 인의예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인위적인 것을 없애야지 이런 도가 다시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본 건데, 이 노자 책에서는 말한 건데,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 자, 이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
그게 이제 유학의 인의해지라는 거예요. 자, 이 도가 현실화한 건 유학의 인의해지라는 거야.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결국은 그럼 이것도 무엇이냐? 도가 현실화한 결과일 거다. 그러니까 이 입장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도가 현실화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어야 천지만물이 생성된다? 그럼 당연히 이 천지만물 안에 뭐 사회규범, 사회질서 체계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가 현실화되어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징의 입장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4문단을 이제 보면 자, 이번엔 또 이제 뭐예요? 송나라 다음 원나라 다음 그 다음은 이제 무슨 나라야? 명나라네. 명나라. 열화성이 합류하는 서주가 무례군 가운데 유학자인 설혜는 자, 이번에 이제 설혜의 입장이에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자, 밑줄 니은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이제 저술을 했는데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성에 대한 이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 노자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생각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주석서에 대해서 이런 노자라는 책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라고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학자들이 노자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이제 파악하고 다양한 경전을 인용해서 노자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요 노자라는 이런 책에 있는 이 도. 자, 이 도를 또 어떻게 이해했대요? 자, 이 도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지.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를 하고 도덕 본성, 그 다음에 그 도덕 본성의 근거인 어떤 천명, 그런 하늘의 명,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 즉, 노자상과 유학이 결국은 다르지 않다, 같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을 도덕을 근본으로 삼기 위한 충고라고, 노자에서 이렇게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이 도덕을 근본으로 삼기 위한 충고라고 이제 봤다라는 견해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의 입장에서는 노자 사상의 유학과 다르지 않은 것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유학과 다른 이단으로 치부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의 견해장을 또 역시 그 맥락에 따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문단 봤고요. 12번 봅시다.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라는 저런 책에 이제 철학사적 의의가 있느냐 그렇게 보면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물이다라고 했는데 한비자의 사상을 그런 철학사적 입장, 철학사적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뭐 의의가 아예 제시 안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 뒷부분이 완전히 틀렸어요.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이 한비자라는 책과 노자라는 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의 글은 한비자가 노자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나의 글은 유학자들이 노자라는 그런 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 지금 뭐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뭐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에 대한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아요.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한비자가 엄격한 법치가 실현되는 그런 부국강병을 이룬 그런 사회를 이상적으로 이제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앞에가 이제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어디 설명하고 있어요? 가의 글은 한비자가 자신의 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노자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그렇죠, 도라는 개념, 이 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왕안석, 오징, 설혜 이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제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답 3번을 골랐어야 되죠.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하는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해석했는지 이게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절충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지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고 되는데, 일단 가의 글 같은 경우 저 노자라는 책에 대한 한비자의 해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관련 설명 적절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뭐 나의 글과 관련해서 왕한석 오징을 이런 노자라는 책과 관련해서 어떤 비판적 관점이 이제 지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하더라도 가가 확실하게 틀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5번 선택지는 이래저래 틀렸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사례,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이것을 봐야 하는지도 사실은 좀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5번 선택지 가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틀렸다는 판단을 빠르게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는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가를 읽으면서 해결을 했었고요.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물었는데, 기역이 오징의 입장과 관련이 있어요. 유학자 입장.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설의 학문적 소신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봅시다. 기역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 자, 이 책에서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까? 아니죠. 유학 덕목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응시키면 인의예지인데, 인의예지에 대해서 이 노자 이 책에서는 문제 삼았죠. 문제 삼았어요. 어떻게 문제 삼았냐면 그 산문단 보면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노자 그 책의 입장.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오징은 노자의 견해를 또 이제 수용했느냐? 네. 자, 이 노자의 책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오징은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했다는 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죠. 니은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는 것으로 이제 표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니은 학문적 소신. 자, 이와 관련해서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우리 이 설의 입장을 이제 보면, 이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 뒷부분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죠. 어쨌든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앞과 뒤를 따로따로 지문의 내용과 관련돼서 판단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9월 모평에 거의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이 문제를 푸는 좀 사고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평을 항상 좀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기역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 이게 지문의 내용이랑 일치합니까? 지금 저기 기역을 보세요. 기역을 보면 도교가 유학을 받아들여 체계화했는데 그 체계화된 게 역시 좀 부족해.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문제 삼고 있어. 그러면 주술성이 유학에 유입되고 있다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죠?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니은은 자 여기 다시 정리하면 오징이 문제 삼은 거는 도교가 유학을 좀 받아들이긴 했지만 체계화 그래서 했지만 뭔가 그 체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하다는 걸 문제 삼았어요. 유학의 주술성이 유입되고 있는 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니은은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학문적 소신에 따른 이 설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적절하다. 그죠? 3번. 기역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징 같은 경우에는 도교가 유학을 받아들여 체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유학을 받아들여 체계화했다라는 것을 뭐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했다는 것과 이제 관련지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편을 또 현혹한다라는 것 관련지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오징이 그런 도교에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이제 내용을 보면 니은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는 것으로 표출되었다라고 되는데, 유학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설에는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게 틀렸다. 그죠? 그러니까 이 3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 기억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표출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학자의 입장이 이제 어떻게 표출되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여기 오징은 결국은 유학을 도랑 노자의 그런 도랑 관련 지었죠. 관련 지었습니다. 관련 지어가지고 거기 산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를 보면 도와 유학 개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체제를 재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편했고 그리고 이제 이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가 현실화에 드러나는 것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학의 인의예지라는 것은 도가 현실화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사회규범과 사회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잖아. 그만큼 이런 사회규범, 사회질서, 유학의 인의예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도가 현실화된 것이니까. 그렇다면 기억은 노자성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으로 표출됐다는 것은 적절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위를 밝혀내 이 노자 사상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서 결국 유학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죠. 그럼 그 당시 그런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4번이 적절하겠습니다. 기억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과 유학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특정 종교라고 한다면 뭐 도교랑 관련된다고 한다면 도교에 대응시키면 도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과 어떤 노자라고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유학이론과 관련이 있다. 앞부분의 내용을 뭐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도와 유학 이념에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표출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뒷부분 니은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다른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표출됐다.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려고 했어요? 아니죠. 노자상이랑 유학이랑 결국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위를 입증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5번을 보면 나의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의 기억률에 대해 판단한 것들은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 괜히 이제 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읽은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이제 지문 읽기 전부터 이제 예측을 했었고, 여기 이제 출제 요소가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왕한석과 오징의 도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정보를 중심으로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됐는데 왕한석 같은 경우에는 만물의 물질적 근원이 도예요. 그렇다면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 왕한석은 이 기억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죠. 그 다음에 오징. 자, 오징은 어떻습니까? 오징은 도를 뭘로 봤냐면 근원적인 것으로 봤어. 그렇죠? 근원적인 것으로 봤으면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역시 오징의 입장에서도 기억은 동의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됐는데 이치를 내재한 이런 도가 현실화에 나타나는 것이 인간 사회의 규범이다 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오징의 입장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오징의 입장에서 이 니은은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자 이게 인간 사회의 규범과 관련해서 이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 인간 사회의 규범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왕한색의 입장에서는 인간 사회의 이 규범이라는 것은 유학의 실천적인 측면으로서 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게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도는 현상 세계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초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라고 됐는데 자 1문단에 보면 유학자들은 자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했다고 했어. 그렇다면 여기 1문단에 언급한 유학자들에는 왕안석도 들어가고 오징도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도가 현상세계에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 이제 세상일과 그러면 유기적으로 이제 관련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을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자, 이 앞부분의 이 입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럼 세상일과 이제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냐? 왕안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도라는 것은 유학의 실천적 측면 이런 제도 규범과 당연히 관련이 있어요. 오징의 입장에서도 이 도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현실화된 세상에 있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 그것은 도가 현실화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왕안석과 오징은 둘 다 이 디귿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리을을 보면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세계가 변하니 현실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세계 규범도 변해야 한다. 이거 누구 입장이랑 관련이 있어요? 도 변한다. 변하는 것이다. 현상세계 변화하듯이 규범도 변한다. 이거 누구 입장이죠? 왕안석의 입장이야. 그럼 왕안석은 이거 동의하겠지. 그런데 자, 이 오징 같은 경우에는 이 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불변. 자, 변하는 것과 불변, 이 대비되는 문단 간의 짝이 그대로 출제해서가 되잖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 관련해서 기억연대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으면 이 선택지에서 이제 적절한 거 하나 고르죠. 왕안석은 기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니은에 동의하겠군이라고 했는데 니은에 동의하지 않아요. 왕안석은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이라고 됐는데 왕안석 니은에 동의하지 않아요. 리을엔 동의하지만 왕안석 디귿에 동의하고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리을에 동의해요. 오징은 기역과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이거 맞네. 그 다음에 5번 오징은 니은에 동의하고 오징 니은에 동의해요.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이라고 했는데 디귿에 동의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꽤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과거 기출에도 보면 지난 그 9월 모평에도 있었고 그 전전해에 6월 모평인가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유형의 이제 문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분이 출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16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봅시다. 청나라 초기에 이제 유학자, 이번에 이제 청나라까지 왔어. 명나라 다음이 청나라죠? 청나라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왕부지로 왔는데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이제 노자연이라는 책을 서술했대요.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 사상이 결국은 비현실성을 문제 삼는 거네.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이라는 것은 유학의 실용적 가치랑 대비가 되는 거죠. 이건 비현실적인데 유학은 실용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는 기존의 이 노자 책의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고 있네 또. 그래서 요 노자 책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됐다고 이제 비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 이 노자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다룬 유학자들의 입장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유학자의 입장에 대해서 그건 왜곡된 거다라고 이 왕부제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겠네. 그죠?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자, 그러면 이 노자의 입장,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그는 비판했어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이기적인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규범을 활용해야 한다.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왕부제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자, 욕망에 대해서 자, 이 왕부제는 노자의 대응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본 거 맞죠? 부정적으로 본 거 맞고, 가해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군이라고 되는데, 이런 사회질서 유지를 유학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비자처럼 그런 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과 이제 서로 통하는 면이 있죠. 그렇다면 수긍하겠군, 적절합니다.
2번 선택지를 보면 왕부지는 노자라는 체계에 지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체계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죠.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본 거 맞아요. 나의 왕안석이 사회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왕안석이 이제 비판한 거를 짚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짚으면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제 이 문단에 보면 노자라는 책에서는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인위적인 것이 결국은 사회 제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도를 감춘, 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것으로 봤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왕안석은 그런 그 노자에서의 어떤 그런 입장과 달리 그것을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야. 다시요. 그런 노자의 입장을 비판했단 말이야. 그는. 그래서 그런 노자라는 책과 다른 이제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지정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자라는 책에서는 제도와 규범이라는 것은 도가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건 있으면 안 돼 라는 입장인데, 왕안석은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이었어요. 오히려 제도와 규범이 있어야 돼 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뭔가 제도와 규범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런 왕부지 입장과 왕안석의 입장이 서로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유아 개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다라는 것도 역시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왕부지는 저 노자라는 저 책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이제 보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본래 뜻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뜻을 이제 파악해야 한다. 여기 보기랑 일치하죠.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 네, 오징은 이렇게 유아 개념을 관련해서 구절을 막 추가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문의 구성과 이제 내용을 수정한 건데, 본래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정한 것은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잘못이라고 보겠군이라는 것 또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이런 이 노자를 이해를 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네, 이렇게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해의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가 현실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이 오징의 입장은 결국은 이 유학을 기준으로 해서 노자를 이해한 것이니, 이렇게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 유학을 기준으로 삼으면 왜곡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한 것이니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비판하겠군이라는 이 입장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여기 노자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은 그럼 뭐랑 같은 말이냐? 보세요.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는 거예요. 나의 설애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이라고 됐는데, 이 학문적 입장, 이 설의 입장, 자, 이 입장은 무슨 입장입니까? 무슨 입장? 이거는 결국 설의 입장은 이겁니다. 유학 사상이나 노자 사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라는 것은 노자 사상에 담긴 뭘 나타내는 거야? 뭘 나타내는 거야?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연결해 볼게요. 설에는 어떤 입장이냐면, 어떤 학문적 입장이냐면 노자 사상이나 유학 사상이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는 것은 노자상이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 노자상이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게 설의 입장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자, 여기 이 둘을 설애와 요 왕부지 입장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돼야 안 돼요?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죠. 어긋난다라는 측면에서 이 5번 선택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설에는 노자사상과 유학사상이 다르지 않다. 근데 왕부지는 노자사상과 유학은 다르다. 그러니 그 둘의 사상이 서로 통한다라고 기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기 5번 선택지는 통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네, 이렇게 판단했어야 됩니다. 다음 17번 어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서술어 밑줄 쳐져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의 성격을 이제 좀 보면 돼요. 이제 밑줄 치는 A를 보면 앞에 사상이 담긴 저작이에요. 한비자라는 책에 사상이 담겨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주어가 사상이야.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야. 근데 여기에 지금 담겨야 앞에 보면 과일이 접시에 담겨 있는 거야. 어떤 물건이. 탁구공 어떤 물리적인 물건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아니죠. 수박이라는 물리적인 것이 물에 담겨 있는 거야. 이것도 아니지. 일단 이런 봄 경치라는 요소가 화폭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들어있는 거잖아. 4번이 제일 유사한 것이고 이거는 담그는 거잖아요. 매실을 담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익거나 좀 삭도록 그릇에 보관한다는 의미인데 거리가 멀죠. 그래서 17번의 정답 4번으로 골랐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1부와 좀 달리 이제 길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았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특히 이제 주제 통합 세트 정보의 양이 많고 할 때 이것들 관련해서 그 정보를 특정 정보를 중심으로 좀 뼈대를 잡아서 읽는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신의 독해력을 또 체크를 하고 뭐 다음 그런 수능에 또 이제 대비를 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저는 6부에서 언어와 매체로 이제 함께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